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에서 65살이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가까운 분이 이 나이대라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5년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해에 태어난 두 분이 계십니다. 둘 다 62세입니다. 한 분은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운동 습관을 만들고 재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아직 괜찮으니까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이 5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10년 뒤 72세가 됐을 때 두 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다른 한 분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70대, 80대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골든타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건강검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 이 시기가 건강검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가 60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같은 주요 암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건 조기에 발견하느냐, 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대장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를 넘지만 늦게 발견하면 20%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50대까지는 직장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니까 빠뜨리지 않고 받았는데 은퇴하고 나면 직장 검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귀찮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검진을 미루게 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인데 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은 최소 5년에 한 번, 가능하면 3년에 한 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선양 CT입니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인데 특히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심장 검사입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 필요에 따라 관상동맥 CT를 받아서 심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섯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검진들을 60대 초반에 한번 꼼꼼하게 받아놓으면 그 결과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후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나중에 수치가 나와도 이게 나빠진 건지 원래 이랬던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의 검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 60대 초반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발견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5년만 늦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가 근육을 저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대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50대까지는 줄어드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문제는 60대 중반부터
그 속도가 확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만들어 놓으면 65세 이후에 근육이 줄어들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60대에 맞는 근력 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이것만 매일 10번씩 3세트, 하루에 30번만 하셔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도 좋고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운동도 좋습니다. 걷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좀 힘든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걸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60대부터 균형 감각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70대 이후 낙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일직선 위를 걷기, 이런 간단한 균형 운동을 매일 몇 분씩 하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육 저축. 60세에서 65세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근육이 70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현실적이고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설계,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이 20년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재정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을 정리하세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있다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도 결정해야 하고요. 개인연금이나 저축보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해서 월 단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를 점검하세요. 은퇴 전과 후의 생활비는 달라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줄일 수 있는 고정비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험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사망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중 목적을 다한 것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비를 대비하세요. 70대 이후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만성질환 관리 비용, 치과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이런 것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넷째, 주거 환경을 생각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이 70대, 80대에도 적합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병원과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의 이사를 60대에 미리 고려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가 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고 회의하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이 관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3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인데 떠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가입하세요. 등산, 낚시, 사진, 요리, 독서, 뭐든 좋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 주민자치활동, 종교활동 등 지역 기반의 모임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녁과 주말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하루 24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내게 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배우자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은퇴 후에 각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야기해두면 은퇴 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아, 눈, 귀. 이 세 가지를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치아입니다. 60대가 되면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씹기가 불편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만 먹게 되고 단백질 식품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근육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치과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구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다면 이 시기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눈입니다. 60대에 들어서면 백내장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 변성도 60대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질환입니다. 60대 초반부터 1년에 한 번 안과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입니다. 60대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청력 저하는 사회적 고립과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크기도 아주 작고 귀 속에 넣는 형태도 있어서 겉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일찍 착용할수록 뇌가 소리에 적응하기 쉽고 효과도 좋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잠과 식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식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60대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60대 한국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하루의 체중 1kg당 약 1.2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 생선, 두부, 달걀, 고기, 유제품 등을 골고루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타민 D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 간의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음주량을 확 줄이시거나 가능하다면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이야기, 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도로가 많은 도시일수록 한 도로가 막혀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신경 연결이 풍부한 뇌는 일부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늦지 않느냐고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언어 학습이 뇌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악기 연주도 매우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댄스 이런 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습관은 인지 기능 유지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조금씩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8번째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법적, 행정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내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기고 싶은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본인이 직접 쓰고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자필 유언장입니다. 둘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내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 치료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입니다. 셋째, 보험을 정리하세요. 가입한 보험 중에서 아직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수익자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연금, 빚까지 포함해서 전체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존재와 위치를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알려두세요. 건강할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삶의 2번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월급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직함, 나의 위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두 번째 목적, 일본에서 말하는 이키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사람들과 체조를 하는 것,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의 이유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에 반드시 해야 하는 9가지: 건강검진, 근육저축, 재정설계, 인간관계, 치아눈 귀관리, 생활습관 리모델링, 뇌건강투자, 법적 준비, 삶의 두 번째 목적 찾기. 이 9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만약 60세에서 65세 사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게요. 경상도에 사시는 한 72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냉장고 위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발견했대요. 열어보니까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5만 원권으로 빼곡하게. 세어보니 8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딸이 처음에는 놀랐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근데 금방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왜냐면 그 돈 옆에 메모지가 한 장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병원비 무서워서 모아둔 돈,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 한 줄이 가슴에 박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800만 원이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돈이 충분한 건지 부족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숫자를 몰랐던 거예요. 내 생활에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800만 원을 가지고도 무서웠던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 하고 느끼신 분 계시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해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겠지. 가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를 현실 숫자로 펼쳐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딱 한 가지를 얻어가실 거예요. 내가 매달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뭘 시작해야 하는지 그 답이 선명해질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왜냐면 앞부분만 듣고 끄시면 불안만 커지거든요. 뒷부분에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이 살다가 혼자 되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들겠지.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먹던 밥을 한 사람이 먹으니까 반, 두 사람이 쓰던 전기를 한 사람이 쓰니까 반, 딱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손님이 10명 오는 식당이랑 5명 오는 식당이 있다고 해봐요.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가게 월세가 절반이 되나요? 전기세가 딱 반으로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기본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고정비용이라고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혼자 살아도 관리비 기본료는 그대로 나와요. 도시가스 기본료도 나오고 전기 기본료도 나와요. 냉장고는 혼자 산다고 반쪽짜리를 쓰지 않잖아요. 세탁기도 마찬가지고요. 집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람 수에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2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1인 가구의 생활비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함께 살 때 한 사람당 나가는 돈이 약 100만 원이었다면 혼자 살 때는 한 사람인데도 120만 원, 1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함께 살 때는 나눠 쓰던 것들을 이제 혼자 다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같이 사면 아끼는 효과가 있었는데 혼자 되면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반찬 4-5가지를 해놓으면 둘이 먹으니까 적당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그 반찬이 남아요. 2, 3일 지나면 맛이 떨어지고 결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예 적게 만들면 또 재료를 소량으로 사야 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식재료는 대부분 2인 이상 기준으로 포장돼 있어요. 양파 한 망에 5개, 달걀 한 판에 30개.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이런 작은 비효율이 매달 쌓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심리적 소비 변화예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첫 해, 많은 분들이 2가지 극단 중 하나로 가세요.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는 쪽이에요. 난방도 안 틀고 반찬도 한 가지만 하고 외출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우울해져요. 다른 하나는 반대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홈쇼핑에서 뭔가를 자꾸 사게 되고 자녀한테 선물을 자주 하게 되고 지인 모임에 가면 내가 쏠게 하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우니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통장은 정직하거든요. 3개월쯤 지나서 통장을 보면 이렇게나 줄었어?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1살 이영자 어머니 이야기예요. 이분은 남편 떠나고 첫 3달 동안 홈쇼핑으로 200만 원 넘게 쓰셨대요. 건강식품, 안마기, 이불, 그릇 세트. 사고 나서 택배가 오면 그 순간은 좀 기분이 나아지는데 다음 날 보면 또 허전해서 또 전화기를 드셨다고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고 펑펑 우셨대요.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요. 근데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소비로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 반응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여성의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단순히 항목별 금액만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변수, 비효율 변수까지 고려해야 현실에 맞는 숫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현실 숫자를 하나씩 열어볼 건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금액은 2025년 물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를 함께 고려한 평균적인 범위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어떤 항목에 돈이 나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항목을 알면 내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먹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왜냐면 이게 매일 나가는 돈이니까요. 하루 3끼, 30일이면 90끼예요. 이 90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 달 생활비의 기초가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 떠서 부엌에 가는데 냉장고를 열어봐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뭘 해먹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유 한 잔 마시고 말아요. 점심때가 되면 또 귀찮아서 라면 하나 끓여요. 저녁에는 동네 슈퍼에서 도시락 하나 사와요. 이렇게 하루가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석 달, 6개월, 1년이 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60대가 넘으면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필요한 걸 빼가는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하는 양이 줄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챙겨 먹어야 해요. 특히 단백질이요. 근육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줄어들어요. 60대부터는 해마다 근육이 조금씩 빠지는데 이걸 방치하면 70대에 걷기가 힘들어지고 80대에는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워져요. 그때 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단백질 챙겨 먹는 게 나중에 요양원비를 아끼는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계란 한 판이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대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예요. 한 판이면 30개잖아요. 하루에 2개씩 먹으면 15끼를 먹을 수 있어요. 하루 단백질 보충 비용이 300원에서 500원인 거예요. 두부도 마찬가지예요. 두부 한 모가 1,500원에서 2,000원인데 반 모씩 먹으면 이틀이에요. 콩나물은 한 봉지에 1,000원도 안 하잖아요. 싸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싸더라도 골고루 제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식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이 하루 3끼를 집에서 직접 해 드시는 경우를 기준으로요. 아침은 간단하게 밥, 국, 반찬 한두 가지. 재료비로 따지면 하루 약 3,000원에서 4,000원이에요. 점심도 비슷한 수준이고 저녁을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면 5,000원 정도. 하루 식재료비가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예요. 이걸 30일로 곱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쯤 돼요. 근데 이건 순수하게 집에서만 해 드셨을 때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외식이 생겨요. 자녀가 와서 같이 밥 먹자 하면 나가게 되고, 친구 만나서 커피 한 잔에 식사 한 끼 하면 15,000원에서 2만 원은 나가잖아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회비를 내고 단체 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식비가 더 올라가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현실적인 월 식비는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아요. 아주 검소하게 거의 외식 없이 집밥 위주로 드시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보통 수준으로 한 달에 외식 서너 번 정도 하시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교 활동이 좀 있으시고 건강식까지 챙기시면 50만 원에서 6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비를 줄이려고 끼니를 거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침은 안 먹어도 돼. 점심은 과일로 때우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절약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에 기름을 안 넣고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좀 가요. 근데 결국 서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바닥난 채로 억지로 달리면 엔진이 망가져요. 수리비가 기름값보다 몇 배는 더 나오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안 먹어서 아낀 30만 원이 나중에 병원비 30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식비는 절약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만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최순자 어머니예요. 이분은 남편 돌아가시고 2년 동안 식비를 극단적으로 줄이셨어요. 한 달에 20만 원도 안 쓰셨대요. 밥은 하루 2끼, 반찬은 김치랑 장아찌 위주,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그랬더니 2년 만에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근육이 너무 빠졌다고,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시작했는데 물리치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여기에 영양제까지 처방받으니까 약값도 늘었고요. 결국 식비를 아꼈다가 의료비로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을 걸 하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비 항목에서 권장 금액을 40만 원으로 잡을 거예요. 최소한의 외식과 적정한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이에요. 물론 지역이나 식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40만 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거기서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자, 식비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었죠.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매일 나가는 돈이잖아요. 여기가 기초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매달 나가는 돈 중에 식비보다 더 무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지분값이에요. 내가 매일 잠을 자고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는 그 공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다 들으셔야 해요. 왜냐면 집이 있어도 돈이 나가거든요. 무주택이시면 당연히 나가고요. 다만 그 구조가 좀 달라요. 먼저 자기 집이 있는 분부터 볼게요. 내 집에서 사는데 무슨 주거비가 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요, 집을 소유한다는 건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첫째, 관리비예요. 아파트에 사시면 매달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봄, 가을에는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여름, 겨울에는 냉난방 때문에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가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예요. 둘째, 공과금이에요.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가 따로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관리비에 포함된 곳도 있어요. 따로 나오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혼자 사시면 전기세가 한 달에 2만 원에서 4만 원, 수도세가 1만 원에서 2만 원, 가스비가 여름에는 5천 원, 겨울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가요. 평균으로 잡으면 공과금이 한 달에 5만 원에서 8만 원이에요. 셋째, 재산세예요. 이건 1년에 2번 나오는데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시가 3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라면 재산세가 1년에 대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이걸 한 달로 나누면 3만 원에서 4만 원쯤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무시 못해요. 넷째, 수리비예요. 이게 복병이에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변기가 고장나고, 벽지가 눌러지고, 싱크대 배수구가 막히고. 이런 자잘한 수리가 1년에 서너 번은 생겨요. 이걸 다 합치면 자기 집에 사시는 분도 주거 관련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은 나온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이만큼은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사시는 집이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인가 하는 문제예요. 부부가 살 때는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적당했어요. 안방, 자녀방, 여분의 방. 근데 혼자 되시면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짐이 돼요. 안 쓰는 방이 2개인데 그 방도 관리비에는 포함돼 있거든요. 난방도 전체가 같이 돌아가니까 안 쓰는 방까지 데우는 셈이에요. 청소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69 새정미경 어머니예요. 방 3개짜리 32평 아파트에 혼자 사셨는데 관리비가 겨울에 25만 원이 넘었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같은 단지 내 방 2개짜리 24평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 비용은 좀 들었지만 관리비가 겨울에도 17만 원 정도로 줄었대요.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을 아끼신 거예요. 거기다 큰 집 팔고 작은 집 사면서 남는 차액을 저축해 두셨대요. 자, 이번에는 월세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상황이 더 빠듯해요. 수도권 기준으로 방 하나짜리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에요. 여기에 관리비가 또 따로 나와요.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관리비까지 합치면 주거비만 50만 원에서 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나 중소도시로 가면 월세가 2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낮아지긴 해요. 근데 저렴한 집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가 올라가거든요. 병원이 먼 경우도 있고요. 단순히 월세 금액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기 집이 있는 분은 주거비로 한 달에 25만 원에서 35만 원, 월세 사시는 분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이상. 이게 현실적인 주거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식비 40만 원, 주거비 25만 원에서 75만 원, 이것만 합쳐도 벌써 65만 원에서 1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의료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도 아직 안 꺼냈고요. 슬슬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긴장이 준비로 바뀌는 순간이 올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이 항목이에요. 의료비. 왜 무서우냐면 다른 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밥은 매달 비슷하게 먹고 관리비는 고지서가 미리 나오고, 근데 의료비는 언제, 얼마나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건강할 때는 거의 안 나가다가 한번 터지면 몇백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의료비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하나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기본 의료비고, 다른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의료비예요. 이 2가지를 따로따로 대비해야 해요. 먼저 기본 의료비부터 볼게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이에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매달 병원을 가셔야 해요. 약을 타러 가야 하니까요. 고혈압 약, 당뇨 약 같은 건 한 달치씩 처방받거든요. 진찰료에 약값까지 합치면 건강보험 적용받아도 본인 부담이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은 나와요. 여기에 3개월에 한 번쯤 혈액 검사를 하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만으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치과.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치과가 왜 무서우냐면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60대부터는 치과 전용 비상금을 따로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1년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요. 안과도 이야기해야 해요. 60대가 넘으면 눈이 침침해지는 게 단순한 노안이 아닐 수 있어요. 백내장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형외과도 빠질 수 없어요. 무릎, 허리, 어깨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연간 평균을 내보면 60대 여성의 연간 의료비가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나와요. 한 달로 나누면 13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건 평균이에요. 의료비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불규칙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거예요. 기본 의료비로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잡으시고 거기에 별도로 의료 예비 적립금을 매달 10만 원씩 따로 모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손 의료보험 이야기예요. 실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근데 문제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가 나이가 들수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60대 후반이 되면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서 한 달에 7만 원에서 12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아프면 2배로 아파요. 배우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주고 약 챙겨주고 밥 만들어주고 옆에서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혼자 되면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도 혼자 119에 전화해야 하고 수술 동의서도 혼자 사인해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부터 혼자 밥 차려 먹어야 해요.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외롭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일단 의료비 정리를 하면 기본 월 20만 원에 의료 예비 적립 월 10만 원, 합해서 30만 원을 의료비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게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이에요. 벌써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직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경조사비, 예비비가 남았어요.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근데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방법이 보여요. 계속 가볼게요. 이제부터 나오는 항목들은 하나하나는 크지 않은데 다 합치면 꽤 돼요. 마치 빗물 같아요. 빗방울 하나는 안 무서운데 1시간 동안 내리면 웅덩이가 되잖아요. 이 항목들이 그래요. 첫째, 교통비예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이 무료예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에요. 근데 지하철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갈아타야 할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고 지방에 계신 자녀 만나러 가려면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야 해요. 교통비는 월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둘째, 통신비예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살기 어렵잖아요. 자녀랑 카카오톡도 해야 하고 영상 통화도 해야 하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니까요. 통신비는 인터넷 포함해서 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잡으면 현실적이에요. 중간값으로 5만 원을 잡겠습니다. 셋째, 문화여갑이에요. 이건 돈이 아니라 삶의 공기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혼자 산다고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우울감이 찾아오기 쉽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거기다 몸도 안 움직이게 되니까 근력도 빠지고요. 이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 의료비로 돌아와요. 그래서 경로당이든 문화센터든 교회든 성당이든 동네 댄스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 만나는 곳에 나가셔야 해요. 이런 거 다 합치면 문화여가비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요. 너무 아끼시면 삶이 쓸쓸해지고 그 쓸쓸함이 병으로 오니까 이건 아끼시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1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넷째, 경조사비예요. 이게 진짜 예상 밖 복병이에요. 60대가 되면 주변에 경조사가 늘어나요. 부의금, 축의금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잖아요. 한 달에 장례식 2번, 결혼식 한 번만 가도 20만 원이에요. 경조사비는 월 8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예요. 세탁기 고장, 냉장고 교체, 보일러 수리, 도배, 집 안서 수환 수리,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은 꼭 생겨요. 그리고 의외로 큰 게 안경이에요. 돋보기든 다초점이든 안경 하나 새로 맞추면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비정기 지출을 대비하려면 매달 10만 원씩은 따로 모아두셔야 해요. 자, 이제 다 합산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138만 원이에요. 반올림하면 약 140만 원. 이게 자기 집이 있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정말 빠듯하게 간신히 버티는 수준의 최소 생활비예요. 여기에 여유분을 더하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은 필요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월세 50만 원 정도를 더해야 하니까 최소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여유 있게 살려면 23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막막하시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숫자를 안 건 첫걸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예요.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넘어서 해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부터 볼게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한 달에 약 62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남녀를 다 합친 평균이에요. 여성만 따로 보면 훨씬 낮아요. 여성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은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원 정도예요. 이 둘을 합치면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 합해서 84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계산한 최소 생활비가 14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매달 70만 원 가까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에요. 방법이 5가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는 분들한테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주택연금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60세에 시작하면 매달 약 70만 원 정도, 70세에 시작하면 약 1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이 국민연금에 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원에, 주택연금 70만 원이면 한 달에 154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산한 최소 생활비 140만 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둘째,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건데 이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돼요. 늦었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늦은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셋째, 근로소득이에요. 60대라고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은 60대, 70대 시니어를 원하는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일을 하면 돈도 벌지만 사람도 만나고 몸도 움직이니까 일석삼조예요. 넷째, 정부 복지제도 활용이에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다섯째, 자산관리 재점검이에요. 혹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들,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래전에 넣어두고 자동으로 재예치된 경우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 정리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5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80만 원, 여기에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 근로소득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 복지제도 활용과 자산관리 최적화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다 합치면 160만 원에서 210만 원이 되는 거야. 숫자로 보니까 막연한 불안이 좀 가시지 않나요? 물론 모든 분이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집이 없으신 분은 주택연금을 못 쓰시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근로가 어려우시고요. 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2가지라도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서 세팅해 두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녀한테 기대시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자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지금 힘들어요. 내 생활비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나한테도 자녀한테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60대 여성이 혼자 살 때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 자기 집 기준으로 약 140만 원이에요. 여유 있게 살려면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이 필요하고요. 항목별로 보면 식비 40만 원, 주거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5만 원, 문화여가비 15만 원, 경조사비 8만 원, 예비 적립 10만 원, 그리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정부 복지제도, 자산관리 최적화,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많았죠? 한 번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오늘 밤 식탁에 앉아서 지난 한 달 동안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적어보세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내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이에요. 둘째, 이번 주 안에 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복지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안내해줘요. 내가 모르고 있던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가까운 은행에 가서 내 예금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오래전에 넣어둔 돈이 아주 낮은 금리로 묶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금리를 비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매달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3가지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혼자 사시는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숫자를 알면 그 불안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알면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계획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혼자라는 건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준비된 혼자는 당당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만 봐도 얼마나 강한 분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나이별로, 집값별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표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뭔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시면 안 되니까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85세가 넘었는데도 혼자서 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분, 손주들과 웃으면서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분, 이런 분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수와 건강한 노후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 중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80%는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 9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장수 어르신들의 삶에서 관찰되고 과학적 연구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매일 움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의 로마린다. 이 5곳이 대표적인 블루존입니다. 이 지역의 장수 어르신들을 연구해보니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분들은 헬스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직접 빨래를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집안일을 직접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 번 1시간씩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1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보면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합니다. 점심을 먹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고 나면 또 조금 걷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마당을 쓸거나 합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 유지입니다. 85세 이후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장을 볼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계단을 이용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운동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은 고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어요. 흔히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 소식, 그러니까 적게 먹는 것을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식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결코 적게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드십니다. 기름기를 오래 끓여서 빼고 부드럽게 만든 방식이에요. 사르데냐의 장수 어르신들은 양고기와 치즈를 많이 드시고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생선과 콩을 많이 드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단백질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85세가 넘으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단백질을 계속 드시고 있습니다. 질긴 고기 대신 부드러운 생선을 드시거나 두부나 달걀을 활용하시거나 고기를 잘게 다지거나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십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분들이 다양하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반찬 가짓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가지 양은 적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예외 없이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평생 함께하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모아이 구성원들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이런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면역력이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며 전체적인 사망 위험이 50%까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보다도 큰 숫자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정기적으로 경로당이나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갑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나름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수면 습관을 관찰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면과 기상 시간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블루존의 장수 어르신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뜨면 일어납니다. 둘째, 낮에 충분히 활동합니다. 낮에 적절하게 몸을 움직인 사람이 밤에 더 잘 잡니다. 몸을 안 움직이면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의 침실은 대체로 어둡고 조용하고 적당히 선선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넷째, 야간 빈뇨에 대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고 화장실 가는 길에 조명을 은은하게 켜둡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머리를 계속 씁니다. 뇌를 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어떤 분은 바둑을 두시고 어떤 분은 퍼즐을 푸십니다.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고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뇌는 자극을 받으면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으면 연결이 약해지고 끊어집니다. 마치 길을 자주 다니면 길이 넓어지고 안 다니면 풀이 무성해져서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시청은 뇌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뇌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과의 대화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매일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6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의사 말씀도 잘 들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몸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85세가 넘으면 평균적으로 7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약 봉투를 보면 의외로 약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혈압이 잘 조절되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니까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치의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오래된 단골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 이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집을 방문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집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밝습니다. 특히 복도와 화장실, 계단 부분에 야간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신발에도 신경을 씁니다.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가 되는 실내화를 신고 외출할 때는 굽이 낮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습니다.
몸의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하체 근력 운동이 낙상 예방에 직결됩니다.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대면서 일직선으로 걷기, 이런 간단한 훈련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력과 청력 관리도 낙상 예방의 일부입니다. 잘 안 보이면 바닥에 턱이나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기 쉽고, 잘 안 들리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차 소리를 못 듣고 놀라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장수 어르신들은 안경과 보청기를 꼼꼼하게 관리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8번째 특징,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85세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친구를 떠나보내고,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분도 많습니다. 이 모든 상실과 변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첫째,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줍니다. 둘째, 유머 감각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본전은 뽑았지 하고 웃으시는 겁니다. 셋째,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받아들임의 지혜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9번째 특징입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에게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5년 이내 사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가 여러 나라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한 분들의 삶의 목적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동네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시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안 나가면 저 녀석들이 굶는다. 그러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글씨 가르치는 것이 삶의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서 채소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왜 삶의 목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동기가 생깁니다. 동기가 생기면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면 운동이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좋은 습관들이 삶의 목적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이유가 삶을 지탱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움직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람을 곁에 두고 삽니다. 넷째, 잠을 허투루 자지 않습니다. 다섯째, 머리를 계속 씁니다. 여섯째, 병원과 친화돼 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일곱째,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덟째,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아홉째,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초인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잘 먹고, 사람을 만나고, 머리를 쓰고, 잘 자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의 합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은 85세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50대, 60대, 70대 하나씩 만들어 온 것들이 85세 이후에 건강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세 이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블루존에서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보낸 하루가 며칠이나 되시나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은퇴하고 나서는 손주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올해 72이 된 남성분이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집에는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도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아내는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 교회 봉사, 문화센터 수업. 아내는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은 집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 질문에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봤고, 낮잠을 잤고,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는 노년층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년층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남은 인생의 지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왜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1시간 동안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아까우니 편안하게 자리 잡고 들어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믿음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효도의 기본은 모시는 것이고 부모가 혼자 산다는 건 자식이 불효한 것이라는 생각. 이 믿음은 참 뿌리가 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효자는 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고 불효자는 부모를 홀로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쓸쓸한 모습을 비추며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사는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였고 초등학생 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엔 손녀가 좋아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공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 한숨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해줬지만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으려 하면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아버님, 그거 손녀 간식이에요. 이런 말이 한두 번 쌓이면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내가 뭘 먹어도 되는 건지,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 건지, 이 집에서 내가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안 들렸지만 가끔 아버지라는 단어가 섞여 나왔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가족인데 이렇게 되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과 동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지붕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습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오면 고맙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면 어떻습니까? 작은 습관 차이가 신경에 거슬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쌓이고 한쪽은 참고 한쪽은 모르는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비유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고슴도치를 아시지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따뜻하게 지내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춥습니다. 다시 모입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서로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는 나눌 수 있는 딱 그 거리.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거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 떨어져 살면 불효다. 이런 시선이 거리를 두려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참으며 함께 살았고 많은 자녀들도 부담을 안으며 모시고 살았습니다. 양쪽 모두 힘든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도일까요? 만약 부모님이 혼자 사시면서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응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효도가 아닐까요? 앞서 이야기한 68세 남성분, 그분에게도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 중요한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줄어드실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잠깐만 돌이켜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는데 웃음소리가 가득한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느낌. 다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나만 그 대화에 끼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몸은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만 마음은 혼자 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이것이 바로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쓰리고 아픕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조용한 방에서 혼자 눈을 뜹니다. 창문 밖으로 새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좋아하는 차를 끓입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고요한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 있다는 건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외로움은 내 마음이 어디에도 닿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10명 옆에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이 차이를 구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loneliness,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solitude, 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같은 혼자인 상태인데 그것이 내 선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이 안 오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겨진 느낌. 이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해서 내 공간에서 내 시간을 누리며 원할 때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삶. 이것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사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젊을 때는 이 고독을 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주말에도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화장실에서 잠깐 문을 닫고 숨을 돌리는 것, 그게 유일한 나만의 시간이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직장일은 끝났고 드디어 나에게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고독이라는 선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북유럽 나라들, 특히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년의 독거 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식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식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대견하게 여깁니다. 물론 한국과 북유럽은 문화가 다르고 복지 시스템도 다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한 일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이 관점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심리학의 중요한 이론 하나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두 분이 만든 이론인데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자율성.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둘째, 유능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셋째, 관계성.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노년의 삶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결정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자율성이 사라집니다. 뭘 해도 위험하다,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유능감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바로 옆에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성도 약해집니다. 세 가지가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내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직접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원하는 사람을 골라서 만나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살아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행복한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멈춘 그분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살며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던 68 세 남성분, 그분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래간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걱정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 많이 초췌해졌겠지. 그런데 만난 동료의 얼굴이 뜻밖이었습니다. 피부도 좋아 보이고 눈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동료가 자기 하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체조를 합니다. 그 다음 동네 시장에 가서 그날 먹을 재료를 삽니다. 점심은 직접 해먹고 오후에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사진 교실에 갑니다. 카메라를 배운 지 2년쯤 됐는데 요즘은 동네 풍경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하고 집에 돌아와 그날 찍은 사진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인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있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부터 그분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 아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나도 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내쫓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결국 그분은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작은 베란다가 있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빈 방에 들어서서 불을 켜고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아직 짐도 다 풀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은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이 쉬어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 처음 일주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니 집이 무섭도록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라면만 3일 연속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밤늦게까지 봐도 아침에 늦잠을 자도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소한 자유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이 주가 지나자 그분은 조금씩 생활 리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도 버거웠지만 매일 하다 보니 어느새 45분, 1시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도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시장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늘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고 아들 집에서는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서툴지만 직접 요리를 하면서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요리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확인이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아들 가족과 일요일마다 만나 점심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 때는 서먹하고 불편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서로 반가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손녀도 할아버지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떨어져 사니까 만날 때마다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생기니 오히려 따뜻함이 커졌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며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혼자 살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건강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데 혼자 살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이 옆에 있어야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영양 균형 맞춘 밥을 차려주고 물론 그런 도움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호르몬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입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매일 눈치를 보고 내 의견이 무시되고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 중에 원인 모를 두통, 소화, 불량,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계속 안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혼자 살면서 자기 리듬대로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 긴장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회복됩니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이것이 왜 혼자 사는 어르신 중에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이 많은지를 설명해주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야 하고 밥을 지어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고 걷고 팔을 들고 물건을 나르고 이 모든 동작이 근력을 유지하고 관절을 움직이고 심폐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이 해줍니다. 밥은 차려지고 청소는 누군가 하고 장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봐옵니다. 편하지요. 하지만 이 편안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몸을 안 쓰니까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오래 누워 있어야 하고 오래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낙상인데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낙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서 직접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일본에는 오키나와라는 섬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오래 사는 비결이 뭔지 아시나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텃밭을 가꾸고 시장에 나가 이웃과 이야기하고 직접 요리를 해 먹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갑니다.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도 흙을 만지고 채소를 돌보는 그 활동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뇌 이야기가 나왔으니 치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를 얼마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뇌를 쉴 새 없이 써야 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계획을 세워야 하고 장보기 목록을 기억해야 하고 약 먹는 시간을 챙겨야 하고 가스불을 껐는지 확인해야 하고 공과금 내는 나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계획과 실행, 기억의 반복이 뇌의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자극합니다. 마치 매일 퍼즐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뇌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 밥때가 되면 밥이 나오고 약은 누군가 가져다 주고 돈 관리는 자녀가 합니다. 편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자극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해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쇠퇴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극이 있는 환경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기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걸으면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당 조절이 되고 뼈가 튼튼해지고 관절이 유연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걸을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울증 예방에도 걷기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매일 산책을 습관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 상태가 유독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68세 남성분도 혼자 살기 시작한 뒤 매일 공원을 걸었고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생활이 바뀌니 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사회적 연결도 없이 그저 방치되는 독거 생활은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생활을 관리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거 생활은 오히려 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좋은데 실제로 혼자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용기만으로는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하는 5가지 기둥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면 혼자 사는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첫째,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살수록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살 때는 관계가 의무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관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쉬고 싶을 때는 쉽니다. 이 선택권이 관계의 질을 높여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부딪히며 서운함을 쌓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맛있는 것 먹고 웃으며 헤어지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영상 통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을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가족 외에도 관계를 넓힐 곳은 많습니다. 동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종교 모임, 이런 곳에서 만나는 또래 친구들은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느낌이 큰 힘이 됩니다.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산책 친구, 복지관 서예 교실에서 함께 붓을 잡는 친구, 시장에서 얼굴을 아는 가게 주인, 이런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그물처럼 나를 지탱해 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친구가 100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속상할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밖으로 나가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살면 집 안에만 머물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몸이 조금 안 좋거나 귀찮을 때는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공원 한 바퀴 걷기,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팩 사오기, 도서관에서 신문 읽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외출이 하루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밖에 나가면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쬐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공원에 간다든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수업에 간다든지,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에 리듬이 생겨서 하루하루가 허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셋째, 몸을 챙기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건강이 곧 독립의 기반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혼자 사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걷기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30분이 어려우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다음으로 식사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기가 쉽습니다. 국 하나에 밥 한 공기 아니면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쉽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매끼 화려하게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걀 한두 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을 끓일 때 두부를 넣고 반찬으로 달걀 부침을 하나 해두면 그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크게 나아집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도 저렴하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약 복용 알림을 휴대폰에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면 모든 지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을 셋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80%는 생활비로 씁니다. 월세나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등 꼭 필요한 지출입니다. 10%는 비상금으로 모아둡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를 위한 안전 자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즐거움을 위해 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즐거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맛있는 것 한 끼 사 먹기, 친구와 차 한 잔 마시기, 가까운 곳으로 당일 여행 가기, 이런 작은 즐거움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무리하게 용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거나 명절마다 큰 돈을 쥐어주거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가 불안한데 남에게 베풀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녀에게 큰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큰 걱정은 응급 상황입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면 어떡하지?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119는 기본이고 가장 가까운 자녀나 친척 그리고 이웃 중 믿을 수 있는 한 분의 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스마트폰이 어려우신 분은 큰 글씨로 연락처를 적어서 냉장고나 현관문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습니다. 복용하시는 약 목록도 정리해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큰 도움을 받습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해주고 필요하면 방문도 해줍니다. 응급 호출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에 거는 작은 기기인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구급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안전망이 됩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아침마다 문자 한 통씩 주고받는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이 한 줄이면 됩니다. 만약 문자가 안 오면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약속이 서로를 지켜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혼자 살면서 단단하게 살기 위한 5가지 기둥이었습니다. 관계, 루틴, 건강, 돈, 안전.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 혼자 사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남은 날들을 더 충만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나이 든 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는 여행입니다. 만약 돌아오는 날짜를 모른다면 매일매일을 대충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오늘 뭘 할까? 어디를 가볼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순간이 반짝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지금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엔딩 노트라는 것을 쓰고 계십니다. 엔딩 노트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지 미리 적어두는 노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장래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감사했던 사람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천천히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과정 자체가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한 일도 많았구나. 실수도 했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나의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준비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기가 싫어집니다.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차 한 잔의 향기가 더 깊게 느껴지고 산책길에 피어있는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늙는다는 것,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짐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것, 그것이 존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산다는 선택은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혼자 사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을 곳을 잃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말고 골라서 맺으세요. 양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셋, 혼자 살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 챙겨 먹기, 밖으로 나가기,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녁 나를 위한 밥 한 끼를 정성껏 차려보시는 겁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달걀 부침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밥은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행동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공원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 해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남은 인생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행복을 양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은 쓸쓸한 날들이 아니라 당당한 날들이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에 진짜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83 생일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쳤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접시도 4개를 놓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자기 것. 딸에게는 며칠 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겠니?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남편이 출장이라 아이를 봐야 해서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바로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 가게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할머니는 식탁 위에 놓았던 접시 3개를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하나만 남겼습니다. 자기 것.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부엌,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째깍 째깍 째깍.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 아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혼자 생일밥을 먹는 83 어머니. 이보다 슬픈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건강하게 미역국 끓여 먹을 수 있으니 됐지 뭐. 왜 이 할머니는 울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안 와서 안 슬펐을까요? 아닙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친구가 있든 없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무언가.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왜 그날 웃을 수 있었는지 그 비밀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마음 한구석에 이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나중에 늙으면 이 아이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이것은 부끄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랬고 그 윗세대도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세상에서 자식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부모님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지만 눈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불편함을 직면해야 그 다음에 오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7, 새 남성분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자식 교육비로 썼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좋은 대학을 보냈고 아들은 대기업에, 딸은 공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아들에게는 전세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은퇴할 때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70이 넘어가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꽤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대출 갚느라 빠듯해요. 얼마 필요하세요? 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얼마나 내야 하나 계산하는 마음이.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시댁 어르신 병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어요.